안녕하세요. 물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은 소단원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몇 개 반은 이쪽에서 조금 하다가만 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지금 전체적인 설명하고 전반사 쪽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하고요. 핵심은 이 두 파트로 해서 소단원 하나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동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빛과 음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웠었고요. 용수철 가지고 직접 실험했던 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 V는 F랍니다.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역수관계라는 거하고 각각의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굴절 법칙이었죠. 스넬 법칙이라고도 했어요. 매질의 상태, 조건이 달라지면 속도가 변해요. 파동의 속력이 변하는데 그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수식으로 나열을 했더니 스넬의 법칙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굴절률과 입사각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내용 꼭 기억하라고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했던 거. 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가 파장, 속도, 이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요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광학실험 장치로 보여줬던 거를 사진으로 미처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학 선생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요쪽에 매질이 좀 굴절률이 작은 거, 굴절률이 좀 큰 거. 우리가 했던 걸로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원래 렌즈가 들어있죠. 그래서 두 개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 법선이라고 했었고요. 법선에 대해서, 경계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를 입사파, 입사광선이라고 했고, 경계면을 통과하는 요 광선이 굴절광선, 굴절파, 그 다음 요쪽은 반사파, 입사각과 굴절각,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또한 같이 커지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쪽은 상황이 틀려요. 제가 레이저 광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꺾어져서 나갔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이쪽이 물 쪽이고요. 이쪽이 공기 쪽으로 요 선생님은 실험을 하신 겁니다. 뒤집어서.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입사각이고요. 요쪽에 해당되는 게 굴절각이에요. 이 굴절각이, 즉 입사각이 커지다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를 임계각이라고 했었어요. 입사각이 얘보다 더 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내용. 요거 실험으로 했던 거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다 물리에다가 제가 좀 몇 개 링크를 걸어놨어요. 요거는 EBS에서 굴절 실험도 해주고요. 전반사 실험도 해줘요. 그래서 그 시간대 여기서부터 보면 되기 때문에 해놨고, 요거는 광섬유에 관련된 거, 즉 전반사 외국 자료 좀 잘 돼 있는 거고요. 요쪽부터는 파동과 간섭에 관련된 내용인데 미리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돼요. 네,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파동의 중첩. 이거에 관련된 내용. 요거는 물결파 간섭이에요. 물결파 간섭. 자꾸 안 써지지? 물결파 간섭. 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라 어차피 학습지에 나와는 있지만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쯤 보시기 바라고요. 요 뒤쪽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긴 부분이지만 이쪽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 번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 여유가 좀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는 142페이지입니다. 이쪽 다 수업한 반도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좀 잘못 수업을 한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해야 돼서 이쪽부터 좀 다시 할게요. 우선 전반사를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반사부터 나왔습니다. 반사는 빛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현상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사각이 증가하면 반사각과 굴절각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빛의 굴절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공기에서 물로 갈 경우와 물에서 공기로 갈 경우, 하나는 좀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 하나는 밀환 매질, 소환 매질인데 제가 여기에 매질 1, 2, 3, 4 번호를 적어놨거든요. 이 번호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서 좀 반대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정정하면서 할 테니까 학습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은 공기에서 더 빠르거든요. 입사각이 훨씬 더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여기 가서 느리다가 더 빠른 부분에서 굴절각이 더 크게 됩니다. 이때 제가 뭘 비교하라고 했었냐면요. V, 람다, N. 네, 속력 비교하고 파장 비교하고 굴절률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요 각도가 크면요. 속도도 컸고 파장도 컸어요. 대신 굴절률은 반대였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이 이렇게 돼요. 네,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 상황은 좀 달라요. 얘 입사각이 더 작고 굴절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크다는 거는 이쪽의 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요. 속도가 빠른 게 누구냐면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여기 3번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굴절률은 반대로 돼야 돼요. 굴절률, 물이 더 커야 되는데 제가 아마 3, 4번을 거꾸로 수업한 반이 있어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매질이 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전반사인데 빛이 굴절하지 못하고 몽땅 반사예요. 몽땅 반사. 원래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굴절되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즉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기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좀 고쳐주세요. IC 말고 세타 C라고 고쳐주세요. 왜냐면 여기 그림에 임계각이 세타 C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각을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일단 적으세요.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꺾이는 거 없이 갈 때는 그대로 와요. 그런데 얘를 비스듬한 각도로 주면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즉 빛의 일부는 반사하고 빛의 일부는 굴절한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있는 입사각을 조금씩 더 크게 했더니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커지다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이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임계각. 즉 이때 입사각은 임계각이에요. 굴절각은 90도. 굴절각은 90도. 자, 그 다음부터는 임계각보다 더 크게 입사각을 줘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경계면에서 굴절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만 다 들여오는 거고. 이때부터는 전반사만 이루어집니다. 즉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는 순간 이때는 전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여기 이쪽 부분에 좀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는 어떤 반도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단계 조금 더 하려고요. 여기 지금 입사각이 90도가 될 때 요때를 스넬 법칙을 좀 적용하려고 해요. 스넬 법칙. 우리 스넬 법칙은 요거였어요. N2 사인 세타 2. 네, 요거를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매질 1이라고 할 거예요. 공기를 매질 2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1로 가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니까 네. 그럼 매질 1이 물, 여기가 입사각, 매질 2가 공기, 여기가 굴절각. 이해되세요? 자, 그럼 1번 매질의 굴절률, 1번 매질의 입사각. 이게 지금 임계각이라면
매질 2의 굴절율에 매질 2의 굴절각이 90도예요.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n으로 표현하고 사인 임계각은 공기의 우리 굴절률 보통 얼마로 한다고 했어요? 1. 사인 90도 1.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임계각은 굴절률 분의 1이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스넬의 법칙을 알면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는 전반사의 이용 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다 광섬유, 광섬유. 얘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광섬유가 전반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여 빛을 멀리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광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섬유라고 얘기하고요. 광섬유를 여러 가득으로 묶어 만든 케이블을 광케이블,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 방식을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제가 멋지다 물리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전반사 현상을 이용했대요. 그럼 좀 전에 봤던 그림 생각하시면 여기가 물, 공기라고 하면은 각도만 잘 주면 굴절돼서 나가는 거 없이 전부 다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사돼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왔어요. 그럼 여기도 꺾어서 나가는 거 없이 전부 다 반사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여기는 공기가 되겠네요. 이때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코어라고 하고 얘 주변을 감싸는 부분을 클레딩이라고 하는데요. 얘네 둘의 굴절률 차이로 애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반사하게 하는 겁니다. 즉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대부분 재질은 유리예요. 유리로 해서 이 전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 광통신의 장단점은 이것으로 전기 실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대요. 전선이에요, 전선. 또는 구리 전선. 당연히 손실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전류로 흐르는 것보다 얘는 빛이잖아요. 빛으로 보내는 양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보낼 수 있고요. 얘는 외부의 간섭이나 이런 걸 안 받기 때문에 도청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 아까 유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끊어지면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끊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학습지는 145페이지입니다.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이라고 해서 수능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거의 학생들이 외워서 금방금방 풀기는 하는데요.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전자기파가 나오게 된 과정은 맥스웰 때문이에요. 맥스웰. 네, 전자기학을 완성한 사람. 그 천재 중에 하나가 뉴턴 다음이 맥스웰, 그 다음이 아인슈타인.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났고 맥스웰이 죽던 해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연결되는 부분까지 많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가장 극찬이 뭐냐면 우아한 대칭성. 네,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은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에 따라 즉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잠깐 보면은 뭐뭐 있느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세요. 그 1학년 중에는 제가 전자기 유도 하나 가르쳐주고 맥스웰 전자기파 얘기했더니 이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온 학생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수학에 관심이 있으면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게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은 물2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하 밀도라고 부르는 로우고요. 이런 게 좀 있다라는 뜻이에요. B로 표현하는 거는 자기장. 그리고 J예요, J. 요거는 전류 밀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쿨롱 법칙이에요. 쿨롱 법칙. 우리 전기력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N극, S극이 같이 존재하지 혼자 N극 따로, S극 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암페어 법칙인데 요거는 맥스웰이 일부 수정했어요. 맥스웰이 수정한 암페어 법칙이고요. 네 번째 거는 패러데이 법칙.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를 이 사람이 합쳐서 기가 막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전자기 현상의 기본 법칙을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고 이걸 풀기 위해서 또다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파동 방정식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동 방정식 안 배웠어요. 예전에는 파동 방정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한번 파동 방정식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학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동 방정식은 파잖아요. 파. 근데 지금 전기하고 자기에 관련된 각각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자기 파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1865년에.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전자기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속력도 구했어요. 근데 속력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네, 지금 빛의 속도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전까지 파동은 역학적 파동밖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줄, 물, 공기, 이 매질이 진동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전자기파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자기 유도일 거야.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을 줄 알고 엄청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매질이 없는 곳에서도 전자기파는 존재할 수가 있고 파동의 특성인 간섭과 해절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부터 파동은 역학적 파동뿐만 아니라 전자기적 파동도 존재해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즉 빛은 특정한 진동을 가진 전자기 파동의 일부야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빛이라는 애, 즉 전자기파는 특정한 진동을 가진 전자기 파동이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19세기 말부터는 이론 물리학자하고요, 실험 물리학자가 좀 나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어떤 걸 계산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실험으로 막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실험으로 뭘 발견했어, 그럼 이제 이론학자들이 막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약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865년 맥스웰이 방정식을 증명을 했어요. 이론이네.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1886년 헤르츠가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20년 걸린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헤르츠가 36세에 사망해요. 폐혈증으로. 너무 아깝게 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우리 진동수 단위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부르죠.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자기파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유도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장이 자기장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 만들고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진동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E는 하 람다분의 C, 이거에 관련된 거고,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인 간섭, 회절과 같은 파동성도 있고요. 광적 효과와 같은 입자성도 있어요.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각각 수직으로 진행하는 횡파예요. 횡파.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기장이 커지고 작아지고 반대 방향 이렇게 되고, 자기장도 커지고 작아지는데 수직이에요. 하지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두가 다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각각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횡파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고요.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자기파는 그 1초에 몇 번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이 안에 있는 종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진동수는 왜 달라지느냐? 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달라서 종류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하면 가시광선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하면 뭐 다른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장, 진동수에 따라서 쭉 나열한 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교재에 보면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고요. 진동수는 짧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빛이에요. 빛의 속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V는 F람다 쓰면은 얘하고 얘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 그 다음 요 순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요 순서 외우고 각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전자기파의 대부분은 인체에 해로워요. 근데 누구만 가시광선만 제외로 다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대기권에서 가시광선, 라디오파를 제외하고는 다 웬만큼 차단이 돼요. 대기권, 즉 뭐 구름, 뭐 수증기 이런 구름이나 수증기가 똑같구나. 이런 기체에서 네, 다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로운 게 많이 좀 그 중간에 차단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지 순서 말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조금만 할게요. 지금 7개의 전자기파 종류를 쭉 나열했는데 발견된 순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발견된 건 가시광선이에요. 누가? 뉴턴이.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여기 뉴턴에 관련된 그림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뉴턴이 실험하고 있는 장면들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가시광선 영역을 그다음 빨주노초 파남보를 맨 처음에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발견된 게 뭐냐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여기 사람 이름 보면 알겠지만은 윌리엄 허셜. 요 사람이 그 프리즘을 했는데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는데 빨간색 여기 보시면 온도계 돼 있거든요. 빨간색 바깥쪽 영역에서 온도가 올라가네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아, 여기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얘 맨 처음에는 적외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열광선이라고 불렀어요. 어딘가에 열이 있나 봐 라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은 지금 물리학자가 아니라 천문학자라고 나와요. 옆에 보시면 천문학자, 천왕성 발견으로 유명하고요. 수학자, 작곡가, 뭐 되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자외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비렐름 리터. 근데 이 사람 출생 사망 보이세요? 네, 이 사람도 좀 일찍 죽었거든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지만 네, 좀 살기가 어려워서 일찍 사망했던 굉장히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외선이 발견된 걸 알고 적외선 반대편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여기 AGCL 안 나와 있나? 네, 그쪽에 보라색 영역 쪽에 얘를 놔둬요. 얘가 더 빠르게 감광되는 현상을 보고서는 이쪽에 자외선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역사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X선. 근데 이 X선의 발견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 크룩스. 우리 이거 진공관을 연구한 크룩스관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분광학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렌트겐의 X선 발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진공광 연구를 많이 하고 요게 발전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렌트겐이 1895년 스크린에 형광물질은 빛을 쬐주면요. 가시광선이 바로 나오는 튼칠이 있어요. 형광물질. 여기다 했더니 뭔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X선이라고 불렀고 가장 유명한 게 여기 렌트겐 와이프 이 반지 낀 손. 이걸로 해서 촬영했던 걸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 이거 다음에 발전이 누구냐면요. 1897년 음극선 톰슨 전자.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한 여기 크룩스관. 이 진공관 때문에 음극선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연결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선은 방사선의 일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이에요. 자연 방사선이라는 게 뭐냐? 원자 핵에서 저절로 나오는 빛이에요. 우리 자연 방사선 얘기하잖아요. 원자 핵에서 저절로 나오는 빛. 종류가 누가 있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중에 얘만 전자기파라고요. 알파선은 헬륨 원자 핵이고요. 베타선은 전자예요, 전자. 전자 흐름. 그리고 얘는 이거 지금 전자기파. 자, 요거 발견한 사람은 앙크 베크렐은 X선 발견을 들었어요. X선 발견. 이걸 듣고 나서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상한 빛을 찾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해요. 뭔가 이상한 거 또 있을 거야 라고 이 사람 열심히 찾았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뭔가를 통과하는 투과하는 빛이 있을 줄 알고 찾았어요. 그래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도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캡처해 온 이유가요. 여기. 아무도 관심이 안 가는데 이 퀴리 부인이 도대체 이 방사선이 어디서 왔지? 이걸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뜨게 된 사람이 베크렐입니다. 퀴리 부인이 아니었다면은 좀 인정을 못 받게 될 뻔한. 도대체 방사선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여기서 추리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습지 146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 146페이지. 아까 얘기한 진동수, 파장별로 쭉 펼쳐놓은 거. 요게 스펙트럼. 그래서 파장 또는 진동수를 구분한다고 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가시광선 중에 어디가 빨간색, 보라색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파장이 길다라는 건 진동수는 짧다라는 거. 요거 꼭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자기파의 종류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그 역사적인 발견으로 좀 한 겁니다. X선보다 파장이 짧고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 보통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그리고 투과력과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 암을 유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따로 알아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X선은 똑같아요. 투과력이 커요. 그리고 내부 골격사진, 공항에서 수암을 검색할 때. 자, 그 다음 자외선은 살균작용.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바르잖아요, 우리. 피부 노화의 원인. 하지만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위조 집회 감별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고요. 적외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열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모콘, 야간 투시경, 적외선 카메라 이런 데 많이 쓰이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그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하고는 솔직히 위성통신을 좀 같이 쓰고 있어서 예, 통신 쪽에 얘네 두 개를 확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레인지하면 마이크로파로 좀 연결을 하시고요. 라디오파는 말 그대로 방송 라디오 요쪽으로 같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